혈관 질환이 진짜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런 점인데요. 증상이 없어요. 몰라요. 실제로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환자분들 한 절반 정도는 사망하시는 걸로 돼 있고요. 응급실 도착 후에도 진단이 빨리 되지 않으면 생존하시더라도 후유증이 심하게 남을 수가 있어요. 요 가운데 요 척추 있는 요거 저게 뼈가 아니에요. 어머! 저거 혈관이에요. 돌처럼 딱딱해진 상태로 찍히는 겁니다. 스타틴이 뭐 부작용만 크고 위험하다. 뭐 완전히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약을 먹는다든지 보조제를 먹는 것보다 생활 습관을 교정해야 됩니다. 딱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식사하실 때 우리 몸의 혈관은 별다른 증상 없이도 조용히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김경민입니다. 유튜브 속 잘못된 건강 정보를 바로잡는 건강구조대. 오늘은 신경외과 전문의 이정표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경외과 전문의 이정표입니다. 저는 주로 허리와 다리 그리고 뇌혈관 쪽 진료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신경외과 의사회에서 학술의사 그리고 서울시 의사회에서는 보험의사, 서초구 의사회에서는 총무의사 하고 있고요. 현재는 강남 신사역에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장님 우선 가장 궁금한 게 혈관은 별다른 증상 없이 계속 악화가 될 수 있다고 해요. 특히나 뭐 70% 이상이나 꽉 막혀도 증상이 없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뇌졸중이나 실신처럼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혈관 질환이 진짜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런 점인데요. 혈관이요. 70% 아니면 조금 심하면 90%까지도 이게 완전히 좁아질 때까지는 통증이나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뇌를 예로 들면은 양쪽에서 뇌로 올라가는 혈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100% 막혀도 반대쪽으로 피가 올라가면 반대쪽에서 보상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혀 몰라요. 그리고 반 막혀도 몰라요. 75% 막혀도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 번에 막히면서 예고 없이 쓰러지는 게 이런 뇌혈관 질환이죠. 그래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라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멀쩡했다가 갑자기 쓰러지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따지고 보면 몇 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십수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하는 그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이 없을 때 발견하는 게 제일 좋은 생존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면 건강검진으로는 어느 정도 나오나요? 건강검진을 할 때 일반 건강검진에서는 알기가 어렵겠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반 건강검진은 그냥 혈액 검사하고 그냥 가슴에 엑스레이 찍고 거기서 조금 더 하면 뭐 내시경 검사, 그러니까 기본적인 암 검진 요 정도 하잖아요. 혈관에 대한 검진을 따로 하지는 않아요. 아, 이게 피 뽑는다고 혈관 검진이 아닌 거네요? 혈액을 뽑는 거는 내 몸에 이런 무기질이라든가 뭐 다른 뭐 빈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혈액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 혈관 상태를 알려면 혈관을 직접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혈관을 직접 볼 수 있는 방법이 만만한 검사들이 아니에요. 왜냐면 뭐 CT를 찍는다든지 아니면 MRI를 찍는다든지 이런 검사 자체가 벌써 비용도 좀 고가고 또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아니면 요즘 이제 경동맥 초음파라고 초음파로 이제 목에 있는 동맥을 간단하게 보는 검사들도 있는데 그 검사도 기본 검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경동맥 초음파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죠. 그러니까 일반 분들은 잘 모르니까 그 검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검사 항목에서 경동맥 초음파를 봤다고 하더라도 이게 필요한 줄 모르니까 선택을 안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뭐 저한테 진료를 보러 오시거나 해서 뭐 가끔씩 요즘 좀 어지러워요 내지는 두통이 있다든지 아니면 기억력이 조금 예전보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해서 딱 봤을 때는 이미 75% 이상 막혀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건강검진에서 저희가 그렇게 경동맥 초음파나 더 혈관 중심의 검진을 따로 봐야 되는 거네요? 따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아니 건강검진 보러 가면 진짜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혈관은 모르고 있다는 게 지금 너무나 심각하게 느껴지거든요. 혈관에 대한 검진은 그렇죠, 현재까지. 그럼 저희 어머니도 고지혈증이 있는데 경동맥 초음파를 일부러 따로 병원에 반드시 가서 검사해 보셔야 봐야 돼요. 되는 거예요? 어머님 정도의 나이면 반드시 검사를 해 보셔야 돼요. 그렇군요. 당장 예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특히 50대 이후에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혈관이 뼈처럼 하얗게 보인다고도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거의 뭐 혈관이 딱딱하게 굳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혈관이 원래 되게 말랑말랑해요. 탄력도 되게 좋고요. 이렇게 만지면 쑥 들어갔다가 손을 띄면 제 모양대로 올라올 정도로 굉장히 탄력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숨 쉬듯이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이 피를 전신으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내 몸에 기름이나
아니면 칼슘 같은 것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 혈관벽에 그게 쌓이게 되면서 우리 배관을 생각하면 오래된 배관을 잘라보면 그 안쪽에 굉장히 찌꺼기들이 붙으면서 두껍게 껴있잖아요. 만약에 치과로 비유를 한다면 치석처럼 딱딱한 돌멩이 같은 것들이 배관에 막 낀단 말이에요. 엑스레이에서 혈관이 보일 정도가 됐다. 그러면 혈관벽에 칼슘이 그만큼 거기 침착이 돼서 그 배관에 떼킨 것처럼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거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게요. 제가 이거 실제 우리 환자분 엑스레이 갖고 온 건데 지금 요거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요거 하얀 이 가운데 척추가 있고요. 요 가운데 요 척추 있는 요거 이게 지금 원래 보이면 안 돼요. 이게 대동맥이에요. 여기 세로로 찍은 걸 보면은 이 척추가 있고요. 척추 앞에 또 비슷한 네. 거 하나 지나가죠. 네, 뼈처럼 있는 예, 거예요. 저게 뼈가 아니에요. 어머. 저거 혈관이에요. 혈관벽 안쪽에 저렇게 칼슘이 쭉쭉 끼니까 돌처럼 딱딱해진 상태로 찍히는 겁니다. 저 상태에서 혈액이 제대로 짜지가 못하겠죠. 네. 혈관 동맥이라는 게 탄력을 가지고 쭉쭉 피를 짜줘야 되는데 짜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저러면 이제 하체 쪽으로 피가 안 가서 혈액순환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혈액순환 문제가 생기기 아니, 시작합니다. 근데 너무 무서운 게 저게 증상이 없다는 게 지금 무서워요. 증상이 없어요. 몰라요. 그리고 일반 건강검진으로도 알 수가 없고. 일반 건강검진에서 만약에 복부 쪽 엑스레이를 찍었다. 네. 저 정도 심하면 알 수는 있겠죠. 저 정도 심하면. 근데 저 정도 심하기 전에도 우리가 사실은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건 이제 칼슘이 끼니까 저렇게 보이는 거지. 만약에 칼슘 말고 다른 콜레스테롤만 꼈다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칼슘이 꼈다고 했는데 칼슘 섭취를 우리가 따로 하지 않습니까? 그게 과하면 안 좋은 건가요? 그거랑은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예, 저 칼슘이 끼는 건 칼슘이 침착되는 거지. 칼슘이 과하다고 해서 끼는 건 아닙니다. 그 염증에 의해서 저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염증 때문에. 네, 혈관의 염증 때문에. 염증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고지혈증을 방치했을 때 의사 선생님들도 가장 무섭다고 하는 게 대동맥 박리라고 들었습니다. 혈관이 뭐 찢어지는 고통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직결되는 건가요? 사망까지도? 안타깝지만 사실이에요. 대동맥 박리라는 질병이 있는데 대동맥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동맥이에요. 그래서 이 심장에서부터 복부 쪽으로 쭉 내려가는 세로로 있는 혈관인데요. 여기가 찢어지는 병입니다.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이 찢어지는 순간에 큰 통증이 없지만 이게 신경적 혈류를 막으면 그게 이제 심한 통증을 만들 수가 있죠. 이게 진짜 무서운 이유는 사실 통증도 있지만요. 증상이 시작되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사망률이 1시간에 1%씩 쭉쭉쭉 떨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환자분들 한 절반 정도는 사망하시는 걸로 돼 있고요. 응급실 도착 후에도 진단이 빨리 되지 않으면 생존하시더라도 후유증이 심하게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도요. 응급실에 대동맥 박리 환자가 왔다. 그때부터는 막 식은땀이 나는 거죠. 이 환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후유증이 더 남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 사진 보시면요. 정상적인 혈관이 이제 왼쪽에 있는 거예요. 깨끗하죠. 네. 피가 잘 돌고 있는데 가운데 보시면 약간의 틈새가 생긴 거 보이세요? 네. 혈관벽 안쪽이 찢어진 거예요. 상처가 나면서 저렇게 찢어져요. 그러면 대동맥은 압력이 세니까 높은 압력으로 피가 흐르다가 저 찢어진 틈새로 피가 새기 시작합니다. 저거를 대동맥 박리라고 해요. 저렇게 큰 혈관에 찢어지면서 막 피가 쫙 바깥으로 새니까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래서 위험한 질병. 아니 저는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고지혈증이라고 하셨을 때 뭔가 지방 비만처럼 계속 관리하면 되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동맥 박리처럼 큰 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고지혈증을 뭐 쉽게 봐서는 안 되는 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제 고지혈증이 있다고 해서 다 시간 지나면 대동맥 박리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너무 그렇게 겁내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고지혈증에 의해서 저렇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반드시 그 사실을 알고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이런 네, 뜻입니다. 그렇군요. 관리를 꼭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또 콜레스테롤이 낮을수록 무조건 좋다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 말이 진짜입니까? 콜레스테롤 건강검진을 하든지 병원에서 검사를 하면 항목이 되게 많아요. 네, 너무 많아요. 방송이나 이런 데 들어보면 어떤 것도 좋은 콜레스테롤이래요. 네. 어떤 건 나쁜 거라 그러고. 네. 잘 모르겠어요. 봐도 네, 맞아요. 뭔가 뭐는 높다고 나오고 뭐는 낮다고 나오는데 이게 좋은 게 높은 건지 나쁜 게 높은 건지 알기가 어렵잖아요. 네. 거길 보면 이제 총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나옵니다. 총 콜레스테롤은 총점이에요. 우리가 전 과목 시험을 보잖아요. 그 전 과목을 다 합친 총점이에요. 그러니까 총점이 높다고 해서 아니면 총점이 낮다고 해서 이 학생이 과연 정말로 공부를 고루고루 잘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과목별로 봤을 때 어떤 과목이 높았지만 어떤 과목은 낮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래서 잘 봐야 되는데 그 항목, 그 세부 항목, 국영수처럼 나눠져 있는 그 과목 중에 반드시 봐야 될 게 LDL이라는 항목하고 중성지방입니다. LDL이랑 중성지방. 예, LDL과 중성지방을 봐야 네. 되고요. LDL은 혈관벽에 찌꺼기를 붙이는 역할을 해요. 그 좋은 게 아니죠. 중성지방은 그 찌꺼기가 염증으로 번지게 하는 최악의 상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LDL과 중성지방이 높으면 최악의 조합이라는 겁니다. 그 두 개가 합쳐지면 진짜 엄청 안 좋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 두 가지의 수치를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거네요. 두 가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LDL 수치가 같아도 또 어떤 분은 멀쩡하게 지내는 반면에 어떤 분은 또 뭔가 증상이 느껴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숫자만 믿어서는 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같은 수치여도 이렇게 결과가 나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LDL 숫자가 같다고 위험이 같은 건 아니에요. 그 차이를 가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혈관의 상태, 두 번째는 몸 안의 염증 정도예요. 혈관이 말랑말랑하고 깨끗하면 같은 LDL 수치라도 비교적 버텨줍니다. 그런데 혈관이 이미 딱딱해져 있고 아까 본 그림처럼 상처가 났다면 같은 LDL 수치라도 치명적인 상태가 돼요. 여기에 염증까지 많아졌다. 그러면 LDL이 더 쉽게 산화가 되고요. 혈관벽으로 안쪽에 파고들면서 이렇게 막히거나 터질 위험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숫자만 보지 말고요. 지금 혈관 상태가 어떤지를 좀 보고 판단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선 정밀 검진이 필수인 것 같고 그럼 도대체 왜 이 고지혈증이 오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왜 높아지느냐 이게 진짜 궁금해지는데 저희 어머니도 그렇지만 많이들 나는 고기도 안 먹는다 그리고 채식 위주인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하세요. 억울한 분들을 위해서 도대체 콜레스테롤이 어디서 오는지 알려주시죠. 고지혈증 진단 받잖아요. 네. 그러면 환자분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나도 이제 좋은 시절이 다 갔구나. 나 이제 고기 못 먹겠네. 네. 내가 너무 좋아하는 고기 이제 못 먹어서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고기에서 오는 기름이 내 몸에 들어오는 확률은요. 한 20%밖에 안 돼요. 내 몸속에 있는 지방의 20%만 우리가 먹은 고기에서 오고요. 실제로 나머지 80%의 기름은 어디서 오느냐? 밥에서 와요. 밥이군요. 밥에서 와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그게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탄수화물이 몸속에 이제 흡수가 되잖아요. 흡수가 된 상태에서 혈당을 올리죠. 그 올린 혈당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 이걸 다 처리를 못하니까 어딘가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저장을 간에서 하는데요. 탄수화물을 그대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 탄수화물을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으로 바꿔서 저장을 해요. 특히 탄수화물도 종류가 많죠. 흰 쌀밥, 밀가루, 떡, 설탕 이런 것처럼 빨리 흡수되는 탄수화물 들을 많이 먹을수록 혈중 지질 수치가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채식 위주 식사를 하시더라도 만약에 밥을 같이 먹는다든지 빵을 같이 먹는다든지 빵도 막 밀가루 하얀 거 네. 맛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이 먹으면 고지혈증 생길 수 있죠. 우리 또 건강구조대 구독자분들은 워낙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정제된 탄수화물 안 된다 이 정도는 아실 텐데 특히나 이 고지혈증 위험 있는 분들은 더더욱 줄이셔야 되겠네요. 그럼요. 뭐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정제 탄수화물을 멀리하고 가공되지 않은 탄수화물들 뭐 현미라든가 잡곡 이런 거를 위주로 드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양파가 있습니다. 근데 양파를 썰고 바로 볶지 않고 15분을 기다려야 된다는 말을 보고 제가 한번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건가요? 충분한 근거가 있고요. 처음에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양파를 바로 먹든지 바로 볶든지 15분 뒤에 볶든지 무슨 차이가 있어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양파에서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은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에요. 그리고 이 퀘르세틴은 양파 속에 바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퀘르세틴 전구체라는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효소하고 만나야 퀘르세틴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 그림 보시면 저게 우리 기억나세요?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 과학 시간에 생물 네. 시간에 현미경으로 저런 거 보잖아요. 네, 봤습니다. 네, 저게 양파의 세포인데 저 각각 격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저렇게 각각 세포 속에 퀘르세틴 전구체가 있는 세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퀘르세틴 전구체를 퀘르세틴으로 바꿔주는 효소가 들어있는 세포들이 있어요. 저거를 칼로 썰었어요. 그러면 써는 순간 그 충격으로 저 세포벽이 깨지면서 효소하고 퀘르세틴 전구체가 서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나면서 케르세틴으로 바뀌겠죠. 그 바뀌는 시간이 한 10에서 15분 정도 걸린다. 그러니까 양파를 썰어 넣고 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려서 서로 융합이 돼서 케르세틴이 생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볶게 되면 볶는 열에 의해서 케르세틴이 많이 파괴가 되지 않고 우리가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거죠. 와, 우선 고지혈증 있는 분들은 양파를 우선 잔뜩 들이시고 그리고 15분을 기다린다. 썰어 놓고. 아,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겠네요. 이건 그렇죠.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또 혈관 건강에 좋다고 하는 게 토마토지 않습니까? 그렇죠. 토마토는 어떻게 먹어야 좋을까요? 토마토도 비슷해요. 토마토 핵심 성분이 라이코펜인데요. 이게 물보다는 기름에 잘 녹아요. 그리고 열에 의해서 세포벽이 무너지면서 방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올리브유를 살짝 쳐가지고 이거를 약간 열에 가열해서 먹으면 열에 의해서 세포벽 무너지면서 그 속에 있던 라이코펜이 나오니까 더 흡수율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토마토는 그냥 먹는 것보다는 올리브유하고 함께 살짝 볶던지 열을 가열을 해서 이거를 뭐 토마토 달걀 볶음으로 먹는다든지 아니면 올리브유 볶음으로 먹으면 혈관에 훨씬 도움이 되죠. 저 지금 다짐한 게 있어요. 바로 올리브유, 양파, 토마토를 주문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또 등푸른 생선도 혈관 건강에 좋다고 해서 거의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또 통풍이나 중금속 같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일주일에 몇 번 정도면 충분할까요? 정확하죠. 그 등푸른 생선이 분명 혈관에는 좋아요. 근데 매일 먹으면 또 걱정되는 게 중금속 같은 문제들이 있죠. 일반적으로 성인 기준으로는 일주일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가 적당하고요. 고등어, 참치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같은 좋은 지방도 있지만 퓨린 함량이 높아요. 그래서 통풍이 있거나 요산이 높은 분들은 이 생선을 너무 자주 먹게 되면 좋지가 않겠죠. 그리고 중금속 걱정되는 분들은 수은 같은 게 걱정이 되면 이거를 매일 드시지 말고 일주일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한 번 먹을 때 생선 한 3분의 1 토막에서 한 반 토막 정도 드시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그 정도만 먹으면 좋은 거는 흡수가 되고 또 안 좋은 거는 배출이 되니까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임산부분은 한 2번 정도. 오, 네, 기억해 두겠습니다. 또 혈관에 좋다고 하는 게 식품 외에 영양제 중에서는 오메가3가 항상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요. 보관 방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오메가3 보관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오메가3라는 게요. 열, 그리고 빛, 공기에 굉장히 약한 기름이에요. 보관을 잘못하면 산패라고 하죠. 얘가 이제 산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거기서 나오는 게 바로 기름 쩐내예요. 그러니까 산패된 오메가3는 혈관을 보호하는 거는 뭐 둘째 치고요. 체내에 강한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염증을 유발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혈관을 더 망가뜨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딱 봤더니 오메가3에서 냄새가 좀 안 좋아요. 쩐내가 나고 비린 맛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이거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디서 보니까 정수기 위에 영양제 오메가3 같은 거를 두고 쓰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물 마시면서 바로 먹을 수 있게. 근데 거기에도 열이 있으니까 그런 데는 두면 그렇죠. 안 되겠네요. 좋지 않죠. 왜냐면 어쨌든 정수기라는 것도 안에서 필터가 돌아가면서 모터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열이 발생하는데 그 위에 계속 올려놓으면 지속적으로 저온에 의한 산패가 일어날 수가 있어서 좋지 않습니다. 몸에 좋긴 하지만 정말 보관을 신경 써야 되는 영양제다. 기름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돈 들이지 않고 혈관 씻어내는 방법으로 채소, 단백질, 밥 이 순서로 먹으면 혈관이 깨끗해진다고 하는데 의학적으로 어떻게 맞다고 보시나요? 얼마 전에 유행했던 거죠. 네. 밥 먹는 순서만 바꿔도 살 빠진다. 네, 저속노화다.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이게 유행뿐만이 아니고요.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어요. 식사를 하실 때 채소를 먼저 먹게 되면 이 채소가 안쪽에서 일종의 그물망을 치는 거예요. 식이섬유가 장 안에서 쫙 촘촘하게 거름망 같은 걸 쳐서 쉽게 흡수가 안 되고 소화가 좀 천천히 되도록 유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소가 먼저 쫙 거름망을 치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먹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을 먹는 거죠. 밥이라든가 면 같은 탄수화물이 마지막에 들어가면 얘네들이 융합이 되면서 소화가 천천히 일어나게 되고 그만큼 급격하게 혈당이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효과를 보입니다. 그러면 혈당 스파이크가 아까 일어나면서 잉여되는 탄수화물들이 간에서 중성지방과 LDL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이제 막을 수 있으니까 결국엔 혈관 염증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먹는 거는 똑같이 먹고 똑같은 종류를 먹더라도 뭐부터 먹느냐. 이게 굉장히 혈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쳐요. 그럼 선생님은 혹시 과일은 전에 드시나요? 식후에 드시나요? 과일은 저는 이제 식후에 먹는데요. 과일도 먹는 요령이 있어요. 예. 과일 보통 이제 여러 종류의 과일들이 있죠. 딸기도 있고 그 사과, 배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종류별로 이렇게 조금씩 드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한 4개, 5가지 종류를 탁탁탁
썰어서 식구들이 한 서너 명 있으면 한 개씩 이제 정리하면 종류별로 먹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개 먹으면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개를 먹게 되면 오히려 혈당을 더 많이 올린다는 그런 연구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한 종류씩 먹는 게 좋아요. 월화수목금 날짜를 나눠서 월요일은 뭐 딸기, 화요일은 체리, 수요일은 뭐 사과 이런 식으로 먹는 게 월요일날 그 세 가지 종류를 조금씩 해서 같은 양을 먹더라도 따로 먹는 게 이런 혈당 조절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 댁 가면 과일 종류별로 내주시고 골고루 먹어라 해주셨는데 그게 혈당에는 좋지 않았다는 거. 네, 좋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 보다 보면 스타틴? 고지혈증의 스타틴은 절대 먹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한번 오신 김에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유튜브에 스타틴 절대 먹지 마라. 고지혈증에 스타틴은 소용이 없다. 오히려 뭐 부작용만 생긴다. 이런 영상들이 있어요. 근데 의사들이 볼 때는 걸러서 듣죠.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듣고 아, 이분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의학 지식이 좀 없는 일반 분들이 들으면 그 영상을 제대로 안 보고 그냥 요약본만 본다든지 제목만 보면 아, 이거 스타틴이라는 약이 되게 안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병원에서 고지혈증 약 스타틴을 처방 받았어도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방만 받고 그냥 아예 약을 안 타든지 안 드세요. 스타틴이 뭐 부작용만 크고 위험하다. 뭐 완전히 거짓말은 아닙니다. 근데 너무 과장된 게 있어요. 콜레스테롤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 세포막, 뭐 호르몬, 비타민 D 같은 거 합성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있고요. 우리 뇌도 결국에 20에서 25%는 콜레스테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낮아지면 우리 몸이 망가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스타틴 공포가요. 결국에는 유튜브에서 만들어낸 신드롬 같은 겁니다. 스타틴이라는 게 이 뇌졸중과 심근경색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수십 년간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해서 스타틴을 먹었을 때 이런 생명 연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확인이 된 약이에요. 근데 공포심 때문에 이런 약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한다면 실제로 여러분의 생명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규모 연구에서 이거를 먹었을 때 더 오래 사는 걸로 나왔는데 그런 어떤 한두 개의 영상에 의해서 겁이 나서 내가 고지혈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생명이 줄어드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확실히 유튜브 영상에 속아 넘어가기보다는 그렇죠. 전문의와 상담을 하고 그렇죠. 제대로 된 판단을 해야 되겠어요. 개인에 맞춰서 진짜로 스타틴이 안 맞는 분들도 있어요. 스타틴 약을 먹으면 너무 근육통이 심하다든지 아니면 뭐 쥐가 너무 심하게 난다든지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다른 종류의 약으로 좀 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그 맞춤 치료를 해야지 무조건 스타틴은 아니야. 그리고 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고지혈증 약은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말을 저도 듣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다 보니까 한 번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 들고 또 반대로 운동과 식단을 하면 중단해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떤가요? 고지혈증 약은 고지혈증, 뭐 고혈압, 당뇨 이런 약을 처음 처방 받으시면 아 이거 평생 먹어야 되나 보다. 아니 나야 또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런 병이 생기는 건 생활습관병이에요. 그런 병을 예전에는 성인병이라고 했고 요즘에는 생활습관병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름 안에 답이 있어요. 생활습관 때문에 생긴 병은 그 원인인 생활습관을 교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약이나 당뇨약, 고혈압 약을 먹으면서 생활습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분은 평생 드셔야 돼요. 그 약을. 그렇군요. 생활 습관이 포인트네요. 그렇지만 이 병의 원인인 생활습관을 고친다면 이 생활습관을 고쳐서 이제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잘 유지가 된다면 약을 안 드셔도 되죠. 약을 끊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말씀해주신 질병이 있을 때 난 유전인가 봐. 난 내 생각에는 꽤 식단이나 생활 습관이 괜찮은 것 같은데 유전이니까 그냥 약 먹으면서 버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생활 습관이다. 원인을 고치지 않는다면 계속 그 뒤만 따라가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숨이 찰 정도로 빨리 걷기만 해도 암세포도 녹아내리고 혈관이 깨끗해진다는 말이 좀 희망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의학적으로 이것도 맞는 말인가요? 방향은 맞는 말입니다. 방향에 꼭 가지 않더라도 숨찰 정도의 빠른 걸음으로 운동을 하면 몸이 분명히 변화가 생기죠. 이렇게 심박수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심박수가 올라가는 유산소를 하면 이게 혈류 속도를 빠르게 하고
혈류 속도가 빨라지면서 혈관벽 안쪽에 붙어있던 찌꺼기들이 같이 날아가니까 기름때가 좀 덜 쌓이겠죠. 혈관 기능도 눈에 띄게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체온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면역세포의 활동이 좀 활발해져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좋아지면 염증도 줄어들고 또 비정상 세포도 함께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하루 한 30분 정도 빠른 걸음을 걷는 게 어떤 약을 먹는다든지 보조제를 먹는 것보다 더 효과가 좋은 혈관 관리법이에요.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정말 헬스장 갈 돈 없다고 하기보다는 우선 두 다리가 있는 한 빨리 걸으면서 좀 생활 습관을 확 바꿔보시는 노력이 필요하네요. 그럼요. 네, 약부터 식단, 운동까지 다 들어봤는데요. 결국 오늘 뭐 하나라도 바꿔보자 이런 결심을 많이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꼭 하나 바꿔보시길 추천하는 게 있다면요. 딱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식사하실 때 반찬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채소를 제일 먼저 입에 넣자예요. 내가 먹는 양을 줄이겠다 이거보다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거. 눈앞에 있는 반찬 중에 채소가 있으면 그거부터 먹는다. 그거 한 가지만 실천해도 오늘 영상 보신 분들 진짜 큰 도움을 얻어가시는 겁니다. 채소를 먹음으로써 혈당 폭주를 막고 그게 이 뱃살과 중성지방을 줄이고 혈관 노화를 늦추는 가장 확실한 관리법입니다. 너무 좋은 게요. 보통 이제 숟가락 들고 국이나 밥부터 드시는데 채소를 먼저 먹자. 그러니까 젓가락을 먼저 들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너무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지금의 습관들이 모여서 10년 뒤 내 병원비를 결정한다는 마음으로 말씀해 주신 생활 습관들 구독자분들이 많이 생활 속에서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속 자극적인 정보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저희 건강구조대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거짓 정보를 판별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건강을 구조할 때까지 계속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